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장에게서 탈시설과 관련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소개하고 싶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월평 빌라입니다.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 11가구 30명이 사는 연립주택입니다. 그래서 빌라. 월평 빌라는 2008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은 각 입주자의 집이다. 시설의 개념을 밝히고 일을 합니다. 약자도 살만한 사회,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이웃과 인정이 있는 사회, 이상을 품고 일합니다. 초중고교 3곳에 3명이 다닙니다. 일반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옷가게, 신발가게, 미용실, 꽃집, 학원, 농장 같은 일반 사업장 11곳에 11명이 일을 합니다. 학원, 공방, 수영장, 탁구장, 승마장,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같은 취미 여가 활동기관 15곳에 17명이 다닙니다. 하교 후, 퇴근 후, 쉬는 날, 시간 될 때 시간 내서 요가, 공예, 서각, 서예, 문인화, 피아노, 드럼, 한글, 수영, 볼링, 승마, 컴퓨터, 보치아를 배웁니다. 교회 12곳에 22명, 성당에 1명이 다닙니다. 집에 있을 때 청소, 빨래, 요리 같은 집안일을 합니다. TV 보고 차 마시고 음악 들으며 쉽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돕습니다. 30명을 지원하는 직원은 25명입니다. 생활재활교사 15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각 1명, 촉탁이, 조리원 2명, 영양사, 위생원, 사무원, 국장, 소장, 장애인 거주시설 직종별 지원 기준을 따릅니다. 입주자가 낮 시간에 주로 시설 밖에서 활동하니 직원도 낮에는 시설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학원 가고 외출했다가 오후 4시쯤 한두 사람씩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식사 전까지 씻고 쉽니다. 저녁 먹는 풍경은 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집은 공동식당을 이용하고 어느 집은 밥 해서 먹습니다. 어느 집은 밥만 하고 어느 집은 국만 하고 또 어느 집은 밥, 국, 반찬을 다 합니다. 공동식당은 집집이 밥, 국, 반찬 필요 수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준비합니다. 밥할 수 있는 형편이면 밥하고 어머니가 보낸 반찬이 있으면 그거 먹고 장 봐서 요리할 수 있으면 요리하고 형편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돕습니다. 주말은 집에 있는 입주자도 출근한 직원도 쉽니다. 각자 계획한 주말 활동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쉽니다. 주말 활동은 부모 형제와 가족 모임, 교회 성도들과 야유회, 친구와 목욕, 지인과 외식, 학원 수강, 신앙생활 따위입니다. 월평 빌라 구조는 열악합니다. 외관은 붉은 벽돌 2층 건물이라 복지시설 티 나지 않습니다만 내부는 큰 거실을 가운데 두고 그 가장자리에 집, 그러니까 방, 가구들이 있어 복지시설 티가 납니다. 방에는 붙박이장이 있고 서랍장이 있는 집도 있습니다. 방은 바닥에 이불 3채 깔면 여분이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한 집에 2-3명이 삽니다. 열악하죠. 2013년 집마다 거실을 확장해서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원룸 형태로 바꾸고 거실 겸 주방에 싱크대와 전기레인지를 설치하고 냉장고와 식탁을 들였습니다. 30명 가운데 5명은 평소 시설 밖에서 자취합니다. 직장 가까이, 학교 가까이, 농장 주인집 아래채, 혼자 지낼 만한 곳에 방을 얻어 삽니다. 주말이나 방학에 시설 안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시설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치 외에 주말, 방학, 휴가, 생일, 명절, 기념일, 집안 경조사, 학교 행사, 교회 행사, 직장 행사, 동아리 활동으로 부모, 형제 집이나 친척 집 혹은 고향에, 연수원이나 펜션 혹은 아는 사람 집에 당일이나 1박 2일, 일주일, 한두 달씩 시설 밖에서 지내다 옵니다. 시설은 저마다 자기 생활을 하는 각 입주자의 집입니다. 자기 삶을 삽니다. 이처럼 월평 빌라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월평 빌라 이야기 시즌2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평 빌라는 탈시설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평 빌라는 이미 탈시설한 시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책의 탈시설의 참고서처럼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론서가 아닙니다. 실제 실행되고 있는 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일상입니다. 탈시설을 해야 하는 이유가, 탈시설을 하지 않고도 탈시설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일상을 대부분 장애인들이 모두 이곳에서 누리고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월평 빌라는 저마다 자기 생활을 하는 각 입주자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어려운 시설 이야기부터 꺼내봅니다. 본격적으로 월평 빌라, 그러니까 시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느 시설 사회사업가의 일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시설에 살아야 한다면,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면, 내일부터 1년 동안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누구는 살겠다 하고 누구는 못 살겠다 하겠죠. 시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설의 삶을 기대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기대와 절망, 어느 쪽입니까? 절망하는 사람에게 시설은 어떤 곳일까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시설의 위치가 좋지 않아, 구조와 평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혹은 시설은 누군가에게 잊힌 존재가 되는 어떤 낯선 곳이야, 통제되는 어떤 두려운 곳이야. 그곳의 삶은 뭔가 달라.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 질문과 답은 만만치 않습니다. 당혹스럽고 괴롭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시설에서 일하니 답해야 합니다. 시설의 삶을 기대하는 나의 이유가 시설에 사는 입주자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시설의 삶은 절망하는 나의 이유가 시설에 사는 입주자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그렇고 그렇던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에서 일할 때, 아파트 긴 복도를 지나며 무심결에 한 집 한 집 흘깃하다 멈춰 섰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받은 충격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여기는 어디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생님께서 먼저 해배를 말씀하셨습니다. 해배는 귀양을 풀어준다는 뜻으로 자기 일상과 삶에서 유배된 자를 다시 자기 일상과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시설에서 시설 사회사업가가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해배입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받았던 충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복지관을 퇴사하고서. 그랬더니 왜 그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느냐고 꾸중하셨습니다. 문헌을 살피고 글을 쓰고 고민을 나누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항변해야 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말하지도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려던, 해야 했던 말은 해배입니다.
땡땡 복지원 땡땡촌 영구 땡땡땡땡땡 마치 뭐 분류수거하듯 약자를 분류 수용하고 관리 통제하는 마치 뭐 쓸어담듯 약자를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복지관 인종 청소를 할지 모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사회화 격리된 채 복지기계로 생존 연명하는 약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약자 복지 별천지, 약자들의 집단 거주지, 어떤 곳은 유배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곳에 사회사학과라면 해배를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리적 해사는 몰라도 사회적 해배는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릇 사회사업가라면 약자를 분리하는 일에 삼가 나서지 말고 방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불가촉 천민 흉악범, 전염병자 다루듯 격리를 획책하는 체제의 하수인 노릇하며 그 분리의 고착화의 가세에서는 안 됩니다. 복지야성, 복지기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가 결국에 이루려는 일은 무엇인가? 해배입니다. 자기 일상과 삶에서 유배된 자를 다시 자기 일상과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시설에서 시설 사회사업가가 할 일입니다.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자기 일상과 삶을 만날 것입니다. 한쪽 다리 쌀매어 창공으로, 덫을 풀어 산속으로, 한때 목마름을 채웠으면 다시 광야로, 상처 입었을지언정 야생으로, 본디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시설에서 시설 사회사업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일상과 삶으로부터 유배되는 배경에는 가난, 질병, 장애 같은 약자의 처지와 상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 있는데 동료들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이 미안하지만 일상과 삶을 통제하는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로부터의 해배도 필요합니다. 인격적 복지, 인간적 복지, 자연스러운 복지를 원합니다. 도움을 받을지라도 인격적 품위를 지키고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인지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선택, 활용하는 주체적 인간이고 싶습니다. 항생체나 수술 같은 서비스에 내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일방적 서비스 대상이고 싶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의 서비스는 싫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고 선택 통제하고 싶고 주체로 참여하여 재구실을 하고 싶습니다. 제3, 재복지의 주인 노릇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 앞에서 애 같은 노릇, 약자 노릇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미루어 사회사업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돕고 싶습니다. 복지 야성과 자연주의 사회사업 배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시설에 산다면 어머니 품이면 된다. 친구 곁이면 된다. 한 사람이면 족하겠습니다. 아웅다웅 해도 좋다. 옥신각신 해도 좋다. 치열해도 좋다. 사람들 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지곤지 찍고 만날 사람 있고 한 벌 차려입고 갈 곳 있으면 좋겠습니다. 맨밥도 좋고 진밥도 좋으니 내가 했다 하면 좋겠습니다. 돌돌 말아 넣어도 내 옷장이고 드문드문 쓸어도 내 방이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동쪽 창이 좋다지만 누워서 노을을 보는 서쪽에 창을 내겠습니다. 자기 일상과 삶으로. 이상은 어느 시설 사회사업가의 일기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월평빌라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숨기던 아저씨. 배용호 아저씨의 자취 1년을 돌아봤습니다. 옷장 내가고 냉장고 사고 살림 장만하던 때가 몇 달 전 같은데 반백년 아저씨의 발목을 붙잡았던 만에 하나 있을 사고는 없었습니다.
반백년 숨기고 가렸던 아저씨의 참모습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취 3주 만에 옷장, 냉장고, 서랍장에 채웠던 자물쇠가 하나 둘 없어지더니 다 사라졌습니다. 시설 안에서 단체 생활하며 다른 입주자에게 이런저런 피해를 볼 때는 곳곳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다른 사람도 자물쇠를 채웠지만 아저씨는 유독 자물쇠에 집착하고 물건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삿짐 꾸릴 때 구석구석에서 발견된 물건들에 깜짝 놀랐습니다. 상한 음식과 잃어버렸던 물건들까지. 그랬던 아저씨가 자취 몇 달 만에 모든 문을 개방하고 자물쇠를 치웠습니다. 한동안은 혼자 살면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외출복을 갈아입으려면 옷장 자물쇠 풀었다가 다시 잠그고, 음식 꺼내려면 냉장고 자물쇠 풀었다가 다시 잠그고, 간단한 물건도 수납장 자물쇠를 풀어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혼자 사는 집이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백년 채웠던 자물쇠가 쉬 풀리겠습니까? 어느 날 깜빡하고 자물쇠를 잠그지 않고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옷장의 옷이 그대로, 냉장고의 음식이 그대로, 수납장의 물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자 자물쇠를 1개, 2개 풀어 헤치더니 스스로 모두 없앴습니다. 아저씨의 마음, 아저씨의 생각, 아저씨의 삶이 풀어 헤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설 안에 사는 어떤 입주자가 물건을 자꾸 숨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저씨의 나쁜 습관, 지적 약자의 특성, 시설 입주자의 특성, 그래서 사례 회의하고 지도, 학습, 훈련, 치료한다? 아저씨는 스스로 자물쇠를 걷어치웠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입주자 대표로. 아저씨는 한쪽 팔이 없습니다. 공장 프레스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 월평 빌라에 입주한 것도 그런 아저씨를 보다 못한 가족들의 뜻이 컸습니다. 입주 후에도 2, 3년은 술 마시고 소란 피우고 술 마시느라 돈을 한 번에 다 쓰고 여기저기 빌려서 갚지 못했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등 돌리고 직원은 속상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술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저씨의 그런 이미지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미술학원 다니며 그림을 그렸는데 재료비가 꽤 들었고 아저씨가 부담했습니다. 돈을 한 번에 다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때부터 조금씩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러 공원에 가서 저수지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풍경을 사진에 담고 풍경을 그리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카메라를 사겠다고 결심합니다. 카메라를 사겠다는, 돈을 모아서 카메라를 사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주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입주자 한두 명씩 아저씨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부터 6년 연속 입주자 대표로 뽑혔습니다. 월평빌라 입주자 대표는 선거를 통해 입주자들이 직접 선출합니다. 선거 기간에는 후보 간 갈등이 있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경쟁한 후보들을 이기고 6년 동안 입주자 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설 바깥에 방을 구해 자취합니다. 학습지 사무실을 청소하는데 그 빌딩 주인이 아저씨를 좋게 봐서 건물 청소까지 맡겼습니다. 주 3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일합니다. 월급이 꽤 됩니다. 월평빌라에서 나오는 폐지 모아서 파는데 거기서 용돈이 나옵니다. 입주 초기부터 아저씨의 알코올 중독이 문제였지만 한 번도 문제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돈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도울지 궁리했습니다. 아저씨가 잘하는 것으로 도우려 했고 아저씨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림과 사진에 몰두했고 입주자 대표라는 좋은 구실이 생겼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유도했는지 하늘이 돕는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술 때문에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진작 말 좀 하지 그래. 진작 말 좀 하지 그래. 너 누이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노. 아흔 바라보는 고모가 배준덕 아저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1년만 빨리 말문을 열었어도 누나에게 어떤 말이고 했을 텐데 평상의 누나에게 몇 마디라도 건넸다면 그나마 위안이었을 것을. 이게 눕고 막내 아이가 50이 넘어도 누나에게 아저씨는 막내였습니다. 네가 여기는 왜 왔노? 뭐 할라고? 뭐 좋다고 여기 왔노? 아이고 막내야. 며칠 병석에 누웠던 누나는 그 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저씨와 장례식에 갔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외삼촌을 봤다는 조카. 돌아가신 누나의 막내 아들이 아저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외삼촌이 이렇게 지내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내는 줄 알았으면 진작 한번 찾아갔을 건데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주 만나고 소식하겠다고 합니다. 아저씨를 댁에 바래다 드리면서 마음이 어떤지 물었더니 슬프다고 했습니다. 떠나는 누나를 대신해 조카가 나타났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천륜이라는 게 이런 거지. 이렇게 연을 이어가고 생을 꾸리는구나. 그 연을 흐트릴까 두려웠습니다. 아저씨가 말문을 연 건 지난 여름 실습 이후입니다. 실습생 2명이 아저씨의 자취를 도왔습니다. 6년 일한 농장 주인집의 아래채에 전세 얻어 나가서 합니다. 실습생들은 이삿짐 꾸리고 이사하고 집들이 준비해서 손님 맞고 아침 저녁 밥하는 걸 살피고 도왔습니다. 농장 주인집 아들이 트럭을 몰고 와서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시설 앞마당에 내어놓은 아저씨 짐을 보니 묘했습니다. 시설에 사는 아저씨가 자취한다고 시설 마당에 이삿짐을 내놓은 거죠. 이렇게 시설 밖에서 자취하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평소 시설 밖에서 자취하고 여름 더위 피해서 겨울 추위 피해서 잠시 시설에 머물거나 방학에 놀러 오고 명절에 인사하러 입주자 회의 참석하러 시설에 옵니다. 실습생으로 대학생 2명이 왔는데 한 명은 청주 사람이고 한 명은 고흥 사람입니다. 한 명은 도시 아가씨, 한 명은 시골 아가씨. 도시 아가씨는 애교가 넘치고 말씨가 싹싹합니다. 시골 아가씨는 차분하고 예의가 몸에 배었습니다. 낮에는 복숭아밭, 고추밭에서 일하는 아저씨를 도와 고추 따고 복숭아 땄습니다. 도시 아가씨는 모든 게 낯설겠죠. 익지 않는 풋고추를 따서 내밀며 아저씨, 이거 따면 돼요? 묻기 일수. 아무리 알려줘도 그걸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다 못해 아저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따면 안 돼. 걱정되는지 드문드문 확인했습니다. 상희, 잘 따고 있나?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건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50평생에 없었는데 보다 참다 작정하고 말문을 연 것입니다. 월평빌라 실습생은 실습 4주 동안 밥과 김치만으로 식사합니다. 수련입니다. 간식이며 다른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이사하는 날 아저씨에게 시간 날 때 맛있는 거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물론 애교 많은 상희가 그랬죠. 아저씨는 그게 귀여웠는지 안타까웠는지 이렇게 물었답니다. 상희야, 밥 해줄까? 라면 끓여줄까? 다음 날 새벽 일찍 아저씨가 전화해서 밥 해놓았으니 먹으러 오라 하더랍니다. 아저씨는 시설에서 하는 동안 한 번도 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월평빌라 오기 전에는 어느 농장에서 일꾼으로 평생 일했는데
알기로는 그때도 주인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밥하는 걸 언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밥 해서 대접했습니다. 며칠 있다가는 라면 끓여서 먹었고요. 어느 날은 학생들 고생한다고 아저씨가 밥을 사주었습니다. 고깃집에 갔습니다. 실습 중 밥과 김치는 온데간데 없고 말이죠. 아저씨가 반찬 그릇을 상이 옆으로 내밀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상이야, 많이 먹어라. 지연이는 고기 못 먹어서 어째? 미안하네. 아저씨를 오래 지원한 시설 직원이 퇴근하는 아저씨에게 일과를 물으면 한참 기다려서 겨우 한마디 듣습니다. 뭐 그래요? 기다려서 듣는 답이 네, 한마디일 때도 있습니다. 많이 먹어라, 미안하네, 이런 말은 하늘이 두 쪽 날 일입니다. 농장 사장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장 사장님이 아저씨와 함께 한 지 6년입니다. 월평빌라 직원이나 이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죠. 그런 분이 아저씨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예 말을 못하는 줄 알았답니다. 실습 수료식에 농장 사장님과 사모님이 왔습니다. 사장님에게 한 말씀 부탁했습니다. 사장님은 학생들을 보며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말이 없는 사람에게 뭘 저래 자꾸 묻는가? 묻는다고 답이나 하는가? 뭘 아나 싶었는데 그래도 자꾸 묻더랍니다. 아저씨 그릇 사러 같이 갔는데 대답 없는 아저씨에게 어떤 그릇 살 거냐?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하고 하도 물어서 사장님 내외가 그랬답니다. 물어도 대답 없는 사람에게 뭘 저래 자꾸 묻노?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름 못 가서 아저씨 말문이 열린 것입니다. 풋고추 들고 와서 잘 땄는지 묻는 도시 아가씨를 보며 어이가 없었겠죠. 밥 해달라, 집에 초대해달라 하는 애교에 마음이 녹았겠죠. 밥과 김치만 먹는다니 안쓰러웠겠죠. 아저씨라도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챙기고 다독이느라 말문을 연 것입니다. 50평생에 드디어 아저씨가 도울 사람, 아저씨라도 나서야 할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실습 마친 무렵 학생들이 아저씨 부모님 소식을 물었습니다. 벌써 돌아가셨지? 보고 싶지 않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왜? 보고 싶지. 부모님 살아있을 때 잘해. 실습 수료식에서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저씨와 지낸 이야기를 나누면서 끝내 울었고요. 학생들에게 크게 배웠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전지전능하면 그보다 큰 불행도 없겠다. 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모르는 것이 없고 그의 선택은 항상 올바르며 최선인 그런 전지전능한 사람이 나를 돕겠다면 어쩌나. 그 앞에서 나는 한마디 할 수 없다. 나는 그에게 선택하고 답하라 하지만 그의 전지전능 앞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라 하는데 나는 그 앞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주저한다. 그는 전지전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다 안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만 골라서 해보라 하는데 그마저 하지 못할까 두렵다.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볼 만한 것마저 그가 한다. 그의 전지전능함으로. 전지전능한 그에게 많이 먹어요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요 하는 건 그도 나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는 안 된다. 그가 이거 한번 해볼래요? 하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 나를 돕는 사람이 좀 만만하면 그보다 큰 행운도 없겠다. 나라도 챙겨야겠다. 할 만큼 연약하면 좋겠다.
그의 물음이 진짜 물음이고 나의 답변이 진짜 답변이고 나의 물음이 진짜 물음이고 그의 답변이 진짜 답변인 그런 연약한 자가 나를 도우면 좋겠다. 나에게 묻고 또 묻는데 나는 안다. 그의 물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의 답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날은 그의 물음이 가짜 같아 보여도 물어봐 주는 게 고마울 때가 있다. 실습 수료사 내용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쫓아가지 마라. 대학생 때 어느 복지단체에서 주관한 캠프에 진행요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캠프 시작에 앞서 한 가지 행동 지침을 들었습니다. 쫓아가지 마라. 참가자가 어디로 뛰어가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잡으려 하거나 쫓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사자의 행동을 인정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캠프 내내 그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불쑥 일어나 뛰면 저도 모르게 쫓아갔습니다. 한 번은 쫓아가는 제 모습에 놀라 흠칫하여 멈추고 멀찍이 서 지켜봤습니다. 대개 어디까지 가면 스스로 멈췄고 멈춘 자리에서 혼자 무엇을 하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가가 제자리로 오게 하거나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 됐습니다. 쫓아가지 마라. 강렬했습니다. 월평빌라 문을 연 지 벌써 10년입니다. 그 사이 무디어지고 허술해진 곳을 살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의 잘못을 범합니다. 그렇게 되기 쉬운 현장이 복지시설입니다. 깨어있으려면 말과 행동과 생각을 쉼없이 다듬어야 하지만 몇 마디 말이라도 끄집어내서 다듬습니다. 쫓아가지 마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시설 입주자가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겨우 몇 마디 할 줄 아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안 돼. 하지 마. 일 때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들었으면 물론 그 말은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시설 직원에게 얼마쯤의 책임이 있겠지요. 안 돼, 하지만은 그의 삶이 얼마나 간섭받는지 보여줍니다. 이미 겪는 어려움이 클 텐데 거기에 돌덩이 하나를 더 얹는 거죠. 안 돼, 하지 마. 하는 저를 볼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고 민망합니다. 이렇게 할래요? 이거 할까요?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아예 쓰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겠습니다. 쫓아가지 마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호칭과 친구. 우리말에는 높임말이 있습니다. 높임말을 격식에 맞게 쓰지 않으면 양반 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오해를 받고 돌아서면 욕을 먹습니다. 시설 입주자와 직원 사이에는 높임말을 올바르게 써야 합니다. 나이를 따지고 직원과 입주자라는 관계를 헤아려서 써야 합니다. 친하다고 낮추거나 친근한 표시로 낮추거나 입주자를 마치 어린아이로 여기고 낮추면 안 됩니다. 월평빌라는 2015년 호칭 워크숍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가능한 입주자는 당사자가 원하는 호칭을 쓴다. 두 번째, 성인 입주자는 홍길동 씨, 길동 씨, 아저씨, 아주머니, 아가씨, 총각, 어르신 가운데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한다. 세 번째, 미성년 입주자는 김철수 군, 김영희 양, 길동군, 영희 양, 길동아 가운데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한다. 네 번째, 입주 시 미성년이었다가 성인이 되면 성인 입주자에게 맞는 호칭을 사용한다. 다섯 번째, 공문서에는 성인 입주자는 홍길동 씨로 미성년 입주자는 김철수 군, 김영희 양으로 한다. 여섯 번째, 일지는 공문서이지만 일상의 호칭으로 기록한다.
7번째, 손아래 사람이 손 윗사람을 부를 때는 성과 이름을 모두 붙여야 한다. 홍길동 씨, 홍길동 아저씨, 김영희 아주머니, 나이 어린 직원이 길동 아저씨, 영희 아주머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홍길동 씨도 어색할 때가 있다. 위 7가지는 기본이다. 입주자와 직원 사이라도 위아래를 살피고 올바른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 2015년 4월 17일 호칭 워크숍에서 우리말 호칭의 기본을 정리한 것입니다. 월평빌라 형편에 맞춰 따로 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말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입니다. 입주자와 직원의 관계를 헤아리면 위아래를 따져서도 안 됩니다. 가능하면 존대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반말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대하는 게 좋습니다. 호칭만 제대로 써도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호칭으로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다듬습니다. 좋은 뜻으로 쓴다는 친구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친근한 표시 그렇게 불러도 되는지, 입장 바꾸면 어떨지, 친구라 부른 다음에 격식에 맞춰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시설 입주자를 친구라 하면 낮춰 부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취급하는 느낌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를 부르는 억양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할 것이고 돕는 방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친구는 친구 사이에 쓰는 게 좋겠습니다. 쫓아가지 마라 3번째 이야기입니다. 똑똑 노크. 시설은 입주자 그 사람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노크는 기본입니다. 그 가구를 전담하는 직원은 노크 후에 용무를 간단히 말하고 들어가도 되겠으나 그 가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반드시 허락을 구한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설장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노크하지 않으면 입주자 그 사람의 집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원 회의를 하는데 의자가 모자랐습니다. 한 직원이 입주자의 집에서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고 허락도 구하지 않고요.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괜찮다? 아무도 없을 때 가져오면 절도인데? 입주자의 물건을 쓸 때는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빈 집은 출입을 삼갑니다. 어느 집에서 삼겹살을 구웠더니 그 집 앞에 직원 신발이 여럿 놓여 있습니다. 입주자의 집인데 초대받고 왔을까? 여럿이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요? 사람이 북적이면 좋다고요? 요즘은 집들이 하지 않더군요. 친한 몇 사람만 불러서 그마저도 밥은 식당에서 해결하고 집에서나 차나 간식 정도 대접합니다. 내 공간을 남에게 내주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입주자와 입주자의 집은 예외일까요? 끼니마다 불쑥 찾아오는 걸 마냥 좋다고 해야 할지, 그거 좋아한다고 해야 할지, 얻어먹었으면 다음에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해야죠. 아니면 뭐라도 대접해야 합니다. 입주자 집에 갈 때는 초대받아서 가고 얻어먹었으면 다음에 대접할 요양으로 가야 합니다. 직원들로 북적이는 입주자의 집에 입주자의 둘레 사람이 북적이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 친구, 이웃, 교우, 직장 동료, 동아리 회원이 수시로 드나들며 삼겹살 구워 먹기 바랍니다. 쫓아가지 마라 4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압적인 말과 행동. 이거 하세요.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앉아 계세요. 빨리 하세요. 강압적이고 구속하는 말. 강제로 일으켜 세운다. 강제로 앉힌다. 줄을 세운다. 바로 서게 한다. 눈을 맞추게 한다. 강압적이고 구속하는 행동. 특히 눈을 맞추게 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지에서 비롯한 폭력입니다. 몸을 해치고 마음이 상합니다. 입주자가 다치고 직원도 다칩니다. 폭력, 폭언, 감금, 갈취하는 시설 직원은 드뭅니다. 폭력이 인권의 핵심처럼 말하는데
폭행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존대하며 통제하지 않고 입주자의 삶과 집을 사수하는 것이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애와 성의로 대해야 합니다. 쫓아가지 마라 5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더. 1. 입주자 대할 때 목소리를 차분하게 합니다. 톤을 좀 낮춥시다. 2. 입주자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지 맙시다. 가능하면 가까이 가서 말합시다. 3. 입주자에게 대답할 때 입주자와 이야기할 때는 멈춰서서 얼굴 보고 합시다. 말이 끝나기 전에 돌아서지 맙시다. 4.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해도 잘 들읍시다. 들을 형편이 안 되면 양해를 구합니다. 5. 입주자가 말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해도 진지하게 묻고 설명합시다. 6. 입주자와 의논할 때는 서서 하지 않습니다. 좋은 장소에서 차를 마시며 합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면 앉아서 차분히 합시다. 7. 입주자의 형편을 남에게 함부로 알리지 않습니다. 업무상 공유면 모를까 그 외에는 침묵합니다. 가족과 친구를 조심하십시오. 8. 입주자의 흉허물을 우스갯거리 삼지 않습니다. 동료를 조심하십시오. 9. 입주자와 단둘이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10. 입주자의 집 안을 훔쳐보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맛있는 것을 해도 애써 외면합니다. 관심 있으면 놓고 합시다. 11. 입주자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냥 두십시오. 지나가는 말로 상관, 간섭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벌써 여러 번입니다. 12. 입주자의 잘잘못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시설 직원은 판사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차분히 설명합시다. 월평빌라 10년을 맞으며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몸부림합니다. 사람으로 보고 사람답게 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잊히는 존재가 될까 두렵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나면 이전은 어땠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하고 궁색합니다. 오래 만나지 못하면 추억 속에 머물다 사라지고 없는 옛 건물처럼 잊히죠. 요즘 좀 바빠서요. 요새 몸이 좋지 않아서요. 가까우면 자주 찾아갈 건데 늙으니까 가면 집만 되지. 바빠서, 아파서, 멀어서, 나이 들어서, 아직 어려서. 부모, 형제, 친구,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가 자꾸 훔쳐갑니다. 시설 입주자의 형편도 비슷합니다. 시설에 사는 처지가 얼마 안 되는 시간마저 빼앗습니다. 시설에 살아도 여느 사람들이 소식하고 왕래하는 정도로 오가면 좋겠는데 갈 형편 아니면 오게 하고 올 형편 아니면 찾아가고 아프니까 오게 하고 아프니까 가서 보고 언제 볼까 해서 만나고 언제까지 기다려줄까 해서 만나고 바쁜 거 지나면 날이 좀 좋아지면 아픈 거 좀 나으면 만나겠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기약 없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만나면 좋겠습니다. 바쁜 사정, 아픈 사정, 거리 사정, 나이 사정, 사정 봐주지 말고 지금 연락하고 지금 만나고 지금 함께하게 주선하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5일 최희자 씨의 일지입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전화했다. 내일 입원해서 모레 수술한다. 내가 수술하게 됐어요. 하도 다리가 아파서 수술하는데 인철이한테 말 좀 해주세요. 설에 집에 온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수술해요. 아픈 다리보다 집에 올 아들을 더 걱정한다. 수술하고
안정돼 있겠다 싶어서 연락드렸더니 한쪽 다리도 마저 수술을 한단다. 수술은 잘 됐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요일에 다른 다리도 한다고 하네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 아이고 안 되겠어요. 인철이가 서울에 오기는 어렵겠어요. 작년처럼 아버지 생신에는 추석에는 갈 수 있을지 물었다. 저 아버지도 병원에 있으니. 인철 씨 아버지는 작년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여태 병원 신세를 집니다. 어머니는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해서 남의 손 빌려 집안 일을 합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했고요. 이제 무릎까지 말썽입니다. 두 분 언제까지 병원 신세를 질지 끝은 있을지 막막합니다. 인철 씨는 작년 아버지 생신 즈음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집에서 어머니 뵙고 병원 가서 아버지 문안했죠. 이번에도 어머니 수술 소식 듣고 당장 찾아뵈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어쩐 일로 아들이 오는 걸 말렸습니다. 설에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뜸해도 아프면 오가는 게 가족인데 어쩐 일로 오지 말라는지 어머니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명절 지나 한산할 때 어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릴 겁니다. 아버지 병문안도 하고요. 병원 신세도 남은 생도 기약 없으니 오히려 더 자주 찾아뵈야죠. 어머니는 기어이 말리겠지만 어머니 한숨 돌리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씨 어머니는 명절마다 딸집 월평빌라 307호에 다녀갑니다. 10년째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꼭 오겠다고 딸에게 직접 말했고 직원도 그리 설명했습니다. 경아 씨가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때 눈동자를 고정하고 주시하는 걸 보면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경아 씨에게 설명하고 명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코앞에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어머니가 못 온다고 했습니다. 2016년 9월 13일 최희정 씨의 일지입니다. 어머니, 경아 씨와 병원에 왔어요. 지난주 처방받은 약 다 먹어서 왔는데 온 김에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자 하잖아요. 어머니, 결과 나왔어요. 폐도 괜찮고 체내 염증도 없다고 하네요. 밤에 가래가 많다고 말씀드리니 지난주부터 먹던 약을 추석 연휴 동안에 계속 먹자고 했어요. 다행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다음 날 어머니 오실지도 모른다고 따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추석 연휴 전 약 타고 진료받을 겸 병원에 들렀을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일이 났습니다. 잘 지내던 경아 씨가 열이 오르고 가래가 끓고 호흡이 가빴습니다. 추석 전날 응급실에 갔고 그 길로 입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걸음에 왔습니다. 혼자 오지 않고 경아 씨 이모들과 같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오고 한나절 만에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안정되었습니다. 경아 씨가 어머니를 부른 것입니다. 경아 씨는 말을 못합니다. 손가락조차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온몸을 흔들어 열을 내고 끙끙 앓으며 어머니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 9월 19일 최희정 씨의 일지입니다. 어머니, 딸 걱정에 한 걸음에 오셨죠? 와서 얼굴 봐야 안심하고 안 보면 걱정하고 또 궁금하시잖아요. 따님도 어머니 마음 잘 알 거예요. 어머니 보고 싶으면 어떻게든 부르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달려오시잖아요. 미안하다지 마시고 자주 목소리 들려주고 얼굴 보여주세요. 따님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시설 직원. 이제 봄이 오나 봐요. 날이 풀리니 경아 씨 컨디션도 조금씩 나아져요.
겨울보다는 기침이 덜 하고요. 잘 지내시죠? 언니가 동생 안부 궁금하겠다 싶어서 연락드려요. 큰동생. 언니 위관 교체한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었는데 교체했나요? 기침 줄었다니 다행이네요. 옛날에 언니랑 비토섬 놀러 갔던 게 요즘 많이 생각나요. 언니가 깨어날 수 있다면 같이 여행 다니고 싶네요. 동생이 보낸 문자를 경아 씨에게 천천히 읽어주었다. 경아 씨는 가만히 듣고 있다. 동생 마음이 이랬구나. 먹먹하다. 시설 직원. 언니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언니한테 문자 읽어줬어요. 가만히 듣고 있네요. 언니와 갔던 비토섬 다시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위가는 지난주에 교체했어요. 부모님 오셔서 같이 갔어요. 2016년 3월 22일 최희정 씨의 일지입니다. 비토섬에 갈까요? 경아 씨 집에서. 고향에서 멀지 않네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던 그게 문제겠어요? 갑시다. 언니 깨어나면 간다 했는데 경아 씨 형편 잘 알잖아요. 경아 씨 떠나면 그때는 뭘 할까? 그래서 여행을 계획했는데 며칠 앞두고 사정이 생겨 미뤘습니다. 올해는 꼭 가기 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산다는 비토섬에서 언니와 동생이 경주하는 꿈을 꿉니다. 2014년 8월 16일 임경주 씨의 일지입니다. 어진이 동생 재균이한테 문자가 왔다. 선생님, 저 재균이에요. 내일 누나한테 놀러 갈 건데 저 데리러 집에 올 수 있어요? 10시쯤 오시면 좋겠어요. 재균이를 데리러 어진이 부모님 댁에 갔다. 재균이와 다른 아이 한 명이 더 있었다. 너 누구니? 재균이랑 많이 닮았네. 사촌 동생이에요. 제이 누나 동생 태균이요. 아, 이종 사촌이구나. 그런데 너희 둘 정말 많이 닮았다. 네, 남들도 그래요. 재균이와 태균이가 누나 보러 누나 집 월평 빌라에 왔다. 고등학생 제이는 공부하느라 못 왔다. 어진이가 두 동생을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휠체어에 앉아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곧 넘어갈 기세다. 친동생 재균이는 물론 이종 사촌 태균이도 어릴 때부터 어진이와 함께 자라서 누나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안다. 누나에게 최신형 묵찌바를 가르쳐주고 누나가 예전에 즐겨봤던 만화 영화 줄거리를 알려줬다. 어진이는 기억나는지 간간히 까무러치도록 좋아했다. 어진이가 15살에 월평 빌라에 입주했고 그때 동생 재균이는 10살이었습니다. 어진이가 월평 빌라 입주할 때 중학생이던 오빠가 군대에 갔으니 동생 재균이도 금방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오갈 날이 얼마나 될까요? 곧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하고 직장 다니겠죠. 지금처럼 가까이서 왕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동생은 몸도 마음도 잘하는데 누나는 20살에 여전히 디지몬을 찾습니다. 지금처럼 허물없이 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욕심이 납니다. 하루라도 더 만나고 한시라도 더 붙어 있게 하고 싶습니다. 묵찌바 가르쳐주고 만화영화 이야기 할 날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한때라도 더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시설에 부모 형제를 둔 가족의 심장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집마다 그만한 형편과 사정이 있고요. 그래도 주말, 방학, 졸업, 생일, 기일, 출산, 입원, 장례, 명절 일마다 때마다 소식하고 왕래하기 바랍니다. 시설에 살아도 말입니다. 잊히는 존재가 되는 게 두렵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의 손길 거두고 그들의 몫을 빼앗는 도둑이 될까 두렵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이웃에게 잊히는 존재가 되도록 방주하는 꼴이 될까 두렵습니다.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소식하고
지금 만나게 주선하고 거들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시설에 살아도 꿈꾸어야. 월평 빌라에는 매년 초 입주자의 한 해 삶을 계획합니다. 직원에게는 지원 계획이겠죠. 한 해 어떻게 살지 당사자와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당사자의 복지를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이루게 계획부터 사회사업이게 합니다. 2017년 1월 6일 유유성 씨의 일지입니다. 시기, 장소, 방법. 입주자마다 계획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연말에 감사 인사하며 연초에 새해 인사하며 의논합니다. 방법도 다양합니다. 전화나 메일로 의논하는가 하면 연말이나 설 전후로 직접 뵙고 의논합니다. 직접 뵙는 경우도 입주자의 집 월평 빌라에서 의논하거나 부모 형제의 집으로 학교로 교회로 직장으로 학원으로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근사한 식당이나 카페에서 할 때도 있는데 계획을 구실로 식사 대접하고 차를 마십니다. 인성이는 부모님이 오셨을 때 인성이 집에서 의논했고 태수 씨는 목사님과 식당에서 밥 먹으며 의논했습니다. 귀옥 씨는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과 의논했고 준석 씨는 어머니와 전화로 의논했습니다. 지선이는 아르바이트하는 미용실에서 원장님과 직장 생활을 의논했고 우영이는 남상초등학교 찾아가서 선생님과 학교 생활 의논했습니다. 신영이는 창동교회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에게 식사 대접하며 신앙생활 의논했습니다. 모든 입주자가 이렇게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의논하게 합니다. 부산 사는 부모님이 인성이를 데리러 왔다. 설날 연휴 내내 부산 부모님 댁에서 보낼 예정이다. 월평빌라 303호 인성이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 앉아 올해 계획을 의논했다. 인성이는 올해 수학여행을 간다. 2015년 2월 6일 임경주 씨의 일지입니다. 대상교회 허운 목사님과 2015년 계획을 의논했다. 태수 씨 직장에서 가까운 국밥집에서 만났다. 목사님의 목회 계획과 태수 씨의 신앙생활 이야기가 오갔다. 오늘 식사는 태수 씨가 대접했다. 태수 씨가 일하는 이해숙 머리방에 목사님과 들렀다. 미용실 원장님이 목사님과 인사했다. 몇 마디 끝에 미용실 직원과 목사님이 제주도 사람인 걸 알고 서로 반가워했다. 목사님은 태수 씨가 청소하는 계단을 직접 올라가 보고 미용실 원장님에게 태수 잘 부탁합니다고 했다. 원장님도 목사님에게 태수 씨 잘 대해주세요 하고 부탁했다. 태수 씨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었다. 순서, 당사자와 의논. 순서는 먼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기 복지의 주체로서 의논합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입주자라도 묻고 의논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 하며 무시하지 않습니다. 눈만 깜빡이며 알아듣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라도 그래서 실상 직원이 계획한다 하더라도 직원이 생각을 정리해서 묻습니다. 설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삶의 당사자, 복지의 당사자, 계획의 당사자가 있는데 그를 무시한 채 계획하면 안 됩니다. 사진, 동영상, 기록, 이야기로 이전 경험이나 장년을 추억하게 합니다. 여러 안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선택하게 합니다. 당사자가 선택, 통제하도록 방안을 마련합니다. 삶의 주인이자 복지의 주체는 개인이니 집단으로 계획할 일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화하여 의논하고 계획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김향 씨의 일지입니다. 경아 씨가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13일 만에 퇴원했다. 많이 힘들었는지 밥 먹으면서 졸았다. 2시간 자고 일어나니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잠에서 깬 경아 씨와 올해 계획을 의논했다. 경아 씨, 많이 힘들었지요? 오늘 퇴원한다고 어머님께 문자 보냈어요. 어머니 보고 싶죠? 어머니도 많이 보고 싶다 하셨어요. 경아 씨, 올해는 가족들과 자주 만나면 좋겠어요. 딸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화하고 달려온다고 어머니가 그랬어요. 4월과 10월에는 어머니 얼굴 꼭 보겠네요. 경상대 병원에서 위관 교체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니가 진료 예약하고 병원에도 오실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동생들 생일에는 꼭 문자로 인사합시다. 날짜는 어머니에게 다 알려줬어요. 축하 문자 보내고 경아 씨 예쁜 얼굴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요. 작년에 동생들과 가기로 했던 가족 여행, 올해는 꼭 갔으면 좋겠어요. 계획까지 했다가 무산된 게 많이 아쉽죠? 날씨 풀리면 서울 동생과 의논해요. 올해 경아 씨 생일은 기대 좀 할까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께서 경아 씨 동생들과 꼭 올 것 같거든요. 경아 씨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눈만 깜빡인다. 순서 둘레사람과 의논. 당사자와 의논한 내용을 바탕으로 둘레사람과 의논합니다. 둘레사람과 의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동영상, 기록, 이야기로 이전 경험이나 작년을 추억하게 합니다. 올해 어떻게 지내기 바랍니까? 하고 막연하게 물으면 건강하게 잘 지내면 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하는 막연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러니 잘 묻고 잘 의논하게 지난 경험이나 올해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논합니다. 작년 가족여행 사진과 동영상과 기록, 지난 운동회 사진과 기록, 지난 여전도의 나들이 사진, 작년 직장 회식 사진을 보며 올해는 어떻게 보낼지 의논하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 본 것처럼 1년을 추억하며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올해 계획을 물으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부모 형제에게는 가족 행사를 중심으로, 학교 선생님에게는 학사 일정을 중심으로, 교회 목사님에게는 목회 계획을 바탕으로, 직장 사장님과 동료, 이웃,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 기일, 명절, 가족 여행,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예회, 소풍, 부모 간담회, 근로시간, 임금, 회식, 야유회, 휴가, 개강식, 종강식, 수업시간, 수강료, 예배시간, 성경공부, 전대회 활동, 정교인 체육대회, 목욕, 임의용, 쇼핑, 외식, 여행, 나들이, 생일 파티, 송년회, 구체적인 내용을 의논하며 부탁할 것은 부탁합니다. 작년 경험과 추억을 정리한 메모지를 활용합니다. 작년 평가서를 참고하면 되겠지요. 당사자와 함께 정리해도 좋습니다. 2017년 1월 20일 송숙희 씨 일지입니다. 동생 내외가 윤숙 씨 집으로 왔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함께 밥을 먹었다. 누나가 건강해 보인다고 했다. 식사 마치고 차 마시며 2017년 계획을 의논했다. 동생이 윤숙 씨의 2016 계획서와 평가서를 읽고 많이 놀랐다. 누나가 이렇게 잘 지냈나?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렇게 고마웠나? 했다. 가족들은 윤숙 씨가 건강하기 바랐다. 자주 시간 내지 못해 미안하다며 더 자주 함께 하겠다고 남동생이 먼저 제안했다. 추석에는 형님 댁에서 온 가족과 지내고 설날에는 윤숙 씨 건강 봐서 그때 결정하자고 했다. 평일에도 남동생 내외와 조카들이 윤숙 씨 모시고 가까운 곳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윤숙 씨 생일과 남동생 내외 생일, 조카들 생일에도 형편 봐서 함께 하자고 했다. 동생 내외가 찾아와 의논하니 고맙다. 의논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했다. 꿈꾸어야.
당사자와 둘레 사람과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며 계획하면 어떻게 도와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실마리가 보이고 단서를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도 둘레 사람도 직원도 한 해를 꿈꿉니다. 잘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자기 복지의 주체로 섭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의 관계를 살피고 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삽니다. 사회 사업답습니다. 복지시설에 살더라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자기 복지의 주체로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꿈꾸어야 합니다. 복지 요결 사회사업 방법 당사자의 삶에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이게 합니다. 내 복지, 내 일이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더디고 힘들어도 어설프고 부족해도 위험해도 실수 실패해도 당사자의 삶이게 합니다. 당사자의 책임이고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계획하되 내가 했다 하는 게 늘어나도록 단계를 세분해서 지원합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하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하게 합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하는 게 늘어나게 합니다. 직장, 학교, 신앙, 취미 같은 바깥 활동이나 청소, 빨래, 샤워, 식사 같은 집안일을 세분합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직원이 도울 것을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한두 과업이 한두 단계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요령입니다. 모든 과업의 모든 단계를 당사자가 하게 돕겠다면 당사자도 직원도 힘듭니다. 전임자의 계획서, 동료의 계획서, 다른 입주자의 계획서, 내가 쓴 지난 계획서, 한 집 사는 입주자와 동료의 계획서, 다른 계획서에서 참고할 만한 것을 찾습니다. 전임자의 계획서나 해당 입주자의 지난 계획서는 반드시 참고합니다. 두루 다니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동료의 계획서를 참고합니다. 그 동료를 찾아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요령, 계획서 작성하는 요령을 배웁니다. 평범한 언어, 일상의 언어로 의논하고 작성합니다. 가능하면 사회복지 전문 용어, 보통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은 삼갑니다. 평소 어떤 말이 전문 용어인지 일지 쓰며 살핍니다.